책을 읽고 싶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최근 사회의 변화라든가 특히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이전에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그 행정학이 전공입니다만 미국에는 행정학과가 따로 없고 대부분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서 정치학 안에서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 큰 그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는 보수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두려움의 사회와 정치의 미래라고 이렇게 썼는데 왜 갑자기 두려움의 사회라고 썼을까 하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다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이제 생각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하고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특히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마지막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선거 투표인 수라든가 투표율에서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은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질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랬다든가 말실수가 좀 있어서 그랬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달부터 중앙일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양성의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정신이나 그런 생각 갖고는 전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총선 결과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으로 거의 절반이지만 퍼센테이지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이 41.5%였고요.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의 차이도 33.8하고 33.3. 만약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을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한 5%에서 10%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가 몰락했느냐 아니면 표를 전혀 얻지 못했느냐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방울 몇 개만 더 떨어뜨리면은 컵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효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보수적인 쪽에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국민의당까지를 합친다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에서만 보면은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치면은 거의 40% 정도에 육박하게 되고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 합치면 거의 50% 정도 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차이가 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힐러리가 48.2%를 얻었고요. 6,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46.1%, 6,200만 표를 얻었는데도 선거인단수에서는 트럼프가 304명, 클린턴이 227명으로서 클린턴이 지고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게 되면 선거는 마치 프로야구나 축구하듯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어떤 전술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전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미래에 더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이제 뭐 비대위를 꾸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로스쿨 교수이면서 철학과 교수인 마르타 누스바움이 The Monarchy of Fear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작년에 우연히 그 토론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철학서가 잘 없는데요. 대부분 뭐 통속소설이나 탐정소설 아니면 자기개발, 뭐 경영 이런 것만 있는데 있어서 신기해서 봤는데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책이었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스바움은 교육이나 법이나 이런 데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유명한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랐다. 근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냐 하면 일본 교토에서 이 누스바움 교수한테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저술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주기 위해서 파티를 하는데 일본은 다 아시지만 대개 저녁이라고 파티한다고 해도 스탠딩으로 조금 먹고서 일찍 끝나서 8시에 끝나갖고 이제 호텔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그래서 끄적끄적 좀 글을 적어놨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책까지 쓰게 됐다라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 핵심은 fear, 두려움, 공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수길 대사님도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흑인들 전혀 잘 백악관에 안 보인다.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를 점점 두려운 사회로 몰고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편가르기 시작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 많은 정치 전략을 하는 사람들의 수법인데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누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누가 해소해 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보수 쪽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탄핵 여기가 굉장히 큰 이슈고 좌파 종북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20대 30대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략을 쓰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서는 뭐 카타르시스나 막 이렇게 보수의 분들 여기 계신 선배님,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타르시스로 막 울분을 토하고 하지만 20, 30대 전혀 관심 없어요. 제일 큰 실패가 저는 누구한테서 실패했냐면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에서의 50대를 놓친 것하고 그 다음에 20, 30대를 놓친 거가 치명적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한 5% 이상이 완벽하게 그 미래통합당에는 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두려움의 사회라는 게 최근에 나온 맥킨지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Poorer than their parents. 지금 전 세계가 다 부모들보다 지금 아이들이 못 살 것 같다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지 않는다.
저도 어제 이제 저녁 때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전쟁도 없었고 저희가 이제 되게 54년생인데요. 전쟁 끝나고 태어났죠. 베이비붐 세대 처음 시작인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나라가 잘 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경제가 잘 돼서 여태까지 왔다. 이걸 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고 국가에 대한 고민을 오죽하다 하다 이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저희 친구들도 보면 이거 다 이제 거의 다 준 빨갱이 같은 애들만 남았다. 얘는 그 빨개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갛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실용적으로 보수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는 사실은 이념은 감추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는데 보수는 순진해갖고 이념을 내세우면서 실용성에서는 하나도 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조금 더 드려보면요.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PW라는 데가 제일 많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인데 그래도 한국이 제일 지금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52% 정도인데 심한데 프랑스는 85%가 다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사는 것보다 못 살 것 같다라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 불안감, 두려움하고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총장을 마치면서 책을 학생들한테 저거 쓰게 많이 읽으라고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세기 초반하고 21세기 초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세기가 시작될 때마다 비슷한 위기가 닥친다라고 봅니다. 18세기, 19세기에도 그랬고요.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포드나 카네기 같은 철강왕이나 자동차 공업이 들어오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슬라이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15년대 정도의 뉴욕의 거리에 보면은 전부 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차가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은 마차가 한두 대밖에 없고 땡스기빙 파티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뭘 상징하냐면 모든 것이 기계공업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과학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반 사람들은 그때가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엄청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21세기,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초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왔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잘 생각 안 드시겠습니다만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전기가. 그전에는 런던에서도 가스등을 켰었는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석유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으로 다 바뀌게 됐고 전화가 나타났고요. 라디오가 나오고 텔레비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요즘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민간을 수송하기 시작한 게 5, 60년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전투나 군대용이었죠.
사실 이렇게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20세기에서 21세기가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내용, 실질적으로는 많이 바뀌었지만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1인용 제트기도 없고요. 뭐 잠수함 타고 다니지도 않고요. 다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것을 고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던 타임즈라는 그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 찰리 채플린이 일을 하는데 다 일을 쪼개서 일을 합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하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만 조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하면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조금 시간이 지체하면 모니터에서 사장이 빨리 너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밥 먹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서 나사 돌리면서도 밥 먹는 걸 연습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194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했는데 지금은 40시간이고 유럽에서는 지금 35시간 일을 하고 있고 제레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들은 제가 한 15년 전에 밀라노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앞으로는 주 3일 근무,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완벽하게 전기 같은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면 그게 1914년까지 이루어져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918년에 딱 100년 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나타나갖고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5천만 명.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1,500만 명인데 5천만 명이 죽었고요. 그러면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요. 거기에서부터 국가들은 굉장히 불안해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럽하고 보호무역 정책,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국제무역에서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계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업은 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잘 아시는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지도자들이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계사적인 트렌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21세기에 혼란스럽고 한 이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무슨 전략을 하려고 하는가,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쪽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쓰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보수 쪽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로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가 1920년에 보편화가 됐고요. TV가 36년에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 전략은 뭐였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이어플레이스 옆에서 매주 노변 정담이라고 해서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담화, 이야기를 편지가 오면 편지를 읽어주면서 아주 국민들한테 접근하는 식으로 가서 역사상 처음으로 루즈벨트가 3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더 이상 3번 하면 안 된다라고 2번으로 막았습니다만 그렇게 했고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1930년대의 전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 다음에 우리도 모든 정치인들이 페이스북 갖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트럼프나 거기에서는 엄청난 전략들을 가지고 삽니다. 일본에서
이제 좀 됐습니다만 고이즈미가 그 수상을 했을 때 고이즈미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지금 아베 못지않게 오랫동안 수상을 했습니다. 고이즈미가 한 것은 뭐였냐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녁 6시가 되면 수상 관저로 돌아올 때에 마이크를 들이대면 그때 하는 한마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무슨 말을 할 건가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했다라고 합니다. 고이즈미. 이미지 시대로 갔고요.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열심히 뛴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개혁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관료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관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관료제 중에서도 나쁜 쪽에서 보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삼성에서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사람 뽑지 마세요. 21세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된다?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엘리베이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뛰지 마세요. 요즘도 보면은 저도 요번 선거 때도 보면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거에서. 아마 미래통합당이 그런 전략을 했었으면 아마 좀 달라졌을 텐데. 일본하고 똑같이 아직도 역 앞에서 무대 설치해놓고 시끄럽게 선거 유세하는 겁니다. 애들 다 비웃습니다. 일본은 못 고친다. 관료제가 오래됐고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고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바마가 재선할 때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오바마가 재선할 때 그룹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3,00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갖고 선거 공약을 다 다르게 해서 3,000개 그룹별로 주구 30대 주구 따로 60대 70대 다 따로따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해갖고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이렇게 밴드웨건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유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매크로한 데에서도 놓치고 있고 마이크로한 데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1920년대 초반에 20세기 초반 1920년대에도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습니다. 소득이 안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게 되면은 미리 그 산업에 뛰어든 사람하고 철강왕인 카네기나 자동차왕인 포드처럼 일찍 들어간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이 되니까 계속 자리를 잃게 됩니다. IT 산업이 1970년대부터 컴퓨터랑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 엑슨이나 쉘이나 쉐브론이나 이런 옛날에는 탑5의 그 석유 회사들이 지금 다 밀려났습니다. 다 합쳐봤자 애플이나 아마존만큼도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데들은 사실은 제조업 기반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이제 애플은 이제 컴퓨터를 만드니까 있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 돈이 몰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텐데 빨리 변신을 해갖고 빌 앤 머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에서 공격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시애틀에 있는 데 가서 이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직원들한테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의 10%는 의무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봉사단체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봉급의 시간별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1.5배의 보너스를 더 줍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지금 SK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1세기는 기업도 20세기 기업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렵게 됐을 때 삼성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한 30분 이상 통화 좀 하자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에 많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국가에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세상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EU 대사가 초청을 해 저녁을 먹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진보 쪽, 좌파 쪽 사람들도 오고 삼성 젊은 임원도 오고 근데 막 얘기해서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삼성 임원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삼성의 매출의 93%는 한국에서 돈 버는 거 아니라 밖에서 버는 거다. 한국 매출은 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나가서 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어필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어필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루스벨트가 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 30년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8년 정도의 민주당 후보가 잠깐 있었으나 30년을 다스렸는데 루스벨트가 대공황 이후에 운 좋게 33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아이젠하워 8년을 빼놓고 33년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파가 돼서 그 전에는 극소수파였는데 다수파가 돼서 33년을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전략이 뭔가?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루스벨트가 뛰어난 뉴딜 정치를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다가갔던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조사했던 겁니다만, 1940년대 뉴딜 정책 막임이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까지 이 사람들이 몰고 갔냐 하면, 100만 불 이상 버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에 대해서, 100만 불 이상에 대해서, 100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10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소득세를 92%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 때 한 70%까지 낮춰졌다가 레이건 때 일률 세율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계속 사회는 그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거를 옛날 생각만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고 대공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 명이 3차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3번의 이제 스페인 독감이 펼쳐졌는데 5천만 명이 죽고 공포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민주당 정부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국가가 대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서 33년 동안 집권을 했던 거죠.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한 사람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도 걱정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저희 교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는 인터넷 강의로 다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답니다. 요즘은 이제 영어를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반에 들어가서 다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선생이 하나만 만들어서 그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되지 왜 모든 선생님이 만드십니까? 쉬세요. 제일 잘하는 선생님한테 했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이제 난 다시는 저 선생님한테 안 배웁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대로 바뀌었고 온라인이 아니라 더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맨 처음에는 뭐 등록금 돌려달라 대학에서도 막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이제 요번에 이태원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면 강의를 5월 중순부터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 학과 사무실 가서 물어봤더니
교수님들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고 학생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하숙비 안 들고 시골에서 할 수 있죠. 볼 수 있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60분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영화도 보통 요즘 아이들은 1시간 반째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에 봅니다. 재미없는 거는 막 빨리 돌려갖고요. 그러니까 수업도 60분짜리 수업이면 20분이면 보고요. 옛날에 의대는 강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갖고 의대생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온라인 강의를 좋아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다시 보고 필기도 다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미 온라인 강의로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용으로 많이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안 바뀝니다. 경제원로를 한 학기에 15과목을 15명의 선생님들이 50명씩 쪼개갖고 가르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스탠포드나 하버드에서 좋은 강의 갖다가 보여주고 문제풀이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은 알 텐데 왜 그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가 1년에 2,500개 강의를 개설하고 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제자들 강의 확 주고 박사과정 이렇게 주고 해서 소위 스카이 대학의 1년에 강의가 10,000개 정도, 한 4배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세계 100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4,300개 대학 중에서 작년에 83위를 했는데 그렇게 유수한 대학인데 절반을 강사한테 강의를 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애자.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강사들도 다 채용을 하라고 해서 부담은 훨씬 많아지게 되고 강의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좀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무리 21세기에 바뀐다 요즘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언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싱귤러리티라는 책을 썼는데 싱귤러리티라는 것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는 건데 그것을 레이 커즈와이는 2045년이라고 얘기했어요. 2045년. 앞으로 25년 남았죠. 그때가 되면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현재의 인류하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지금 인류하고 2045년에 싱귤러리티가 됐을 때 AI가 내재화된 인간하고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내재화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미 저희도 삶 속에서 10%는 이 스마트폰에 내재화되어 있는데 이게 50% 이상 기계가 우리 몸속에 내재화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유발 하라리도 2050년에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스타일로 대학을 운영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1997년에 뭐라고 했냐?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대학 캠퍼스는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대학의 경쟁력을 잃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싱귤러리티 대학, 미네르바 대학 같은 식으로 대학들이 막 나오고 있어갖고 거기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라고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수님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충격은 뭐냐면 저는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온라인 강의도 하면서 토론하세요. 강의 방법, 수업 방법을 바꾸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충격이 있고요. 재택근무 아무리 하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하다가 기업에서 좀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화상회의하고 하면서 보니까 누가 더 일 잘하는지 누가 엉터리인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별로 그냥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지일만 하던 친구가 있었고
회사에서 또 다른 친구는 뭐 선배님들한테 술도 잘하고 뭐 가서 아침도 잘하고 정치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설렁설렁하면서 남이 하는데 프리라이드 올라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화상으로 회의하고 일을 집에서 하게 시키니까 누가 일 잘하는 애인지 누가 진짜로 열심히 하고 누가 결과를 잘 내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서 20세기 스타일로 조직 안에서 그냥 잘 살아남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30대는 거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에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났던 것은 지금 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5%. 스페인 같은 데는 청년 실업 30%,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못 살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이트, 젊은 백인들, 그중에서 중하위권의 사람들은 사실 열심히 일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한 30년에서 50년을 거저먹었습니다. 뭐냐면 일 열심히 해야 되는,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전부 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머리 많이 쓰는 친구들이 와서 다 대학원을 와갖고 대학원을 열심히 실리콘밸리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위에서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나 아니면은 CEO들은 백인들이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이디어 내고 모든 것을 이노베이션 하는 것은 동양계 사람들이 해서 탑은 그 사람들에서 먹여 살리고 있고요. 밑에 일하는 거는 청소도 안 한대요. 전부 다 멕시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하고 있고, 화이트들은 그냥 중산층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거저먹고 살았던 것이 미국의 지난 30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실업률도 늘어나고 세상이 막 바뀌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 공업도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 다 휩쓸고 있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뭘 얘기를 그것을 자극을 해서 백인들이 다시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게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멕시코 애들 불법 이민자들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학교도 공짜로 보내주지, 다 공짜로 해줘갖고 돈이 새고 있다. 우리가 한국 같은데 방위해주다 보니까 돈이 새고 있다. 중국 애들이 다 와서 여기서 하면서 다 빼가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다 새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자. 엄청나게 어필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1930년대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전쟁 배상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을 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누가 돈을 다 뺏어가고 있지? 유태인들. 유태인들이 수전노처럼 금융계를 잡고서 돈을 다 빼고 때문에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시 한번 뭉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필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두려움이 이대로 가다가는 게르만 민족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두려운 사회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고 있었고, 특히 20대, 30대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20대, 30대처럼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가장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몰고 가냐 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제가 이제 좀 약간 오버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는 공적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대치동의 학원가인데, 대치동의 학원가는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거의 무료로 다니게 만들고 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사립학교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공립학교화를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월급을 국가가 줍니다. 예산의 절반을 국가가 주니까 전부 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사립학교를 다 공립화시켰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하는데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떡볶이로 해서 국가가 돈을 내주는데 왜 네가 성경을 가르치느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 공립화시켰습니다. 전교조 쪽에서 고교 평준화가 가장 큰 목표였고, 좌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이 대학 평준화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카이 대학을 없애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절대로 못 올리게 하는데, 보수 정부 쪽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그거를 모르시고 반값 등록금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다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이제 돈 필요하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부가 이사 파견하고 사립대학에도 공립화하고 유럽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어야 돼. 그것이 목표에서 문제예요. 미국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 군산복합체 철의 삼각이라고 해서 군부, 미국의 군대하고 방위산업을 하는 방위산업체하고 내파의 국회의원들이 3자가 정치인,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군인이 삼각체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냉전 때 불안감을 조성해갖고 국방비를 쓰게 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철의 삼각은 뭐냐면 교육부나 청와대, 거기서는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뭐 입시 중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전교조, 우리가 학원 선생이면 입시로 절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원가는 80년대 운동권들이 전부 다 학원가에 가서 엄청난 재벌들이 돼서 정치 자금을 좌파 정부의 정당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각관계가 됐기 때문에 교육감들도 유치원에서도 영어 못 가르치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학원으로 가게 만들고, 학교 수업을 줄이면서 학원으로 가게 하고 있고, 학교는 등교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학원은 다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교육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외국 학생들은 9월 입학도 되고 3월 입학도 되는데 우리도 3월 달에 입학 못하는 애들, 등록 안 하는 애들 숫자들을 모아다가 9월 달에도 입학할 수 있게 그 정원을 쓰게 해달라. 정말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왜 어머니들이나 그 아버지들, 우리 학부모들이 재수를 1년씩 하게 하냐. 그렇게 되면은 6개월, 아니 몇 달만 하고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수능이라는 거를 전부 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학원에서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면접하고 그 3학년 동안에 학교에서 한 성적이나 이런 거 갖고 한다고 해서 수능을 15%를 줄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원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서갖고 30%까지만 수능을 뽑자는 걸 대통령이 나서서 40%까지 수능을 뽑으라고 합니다. 수능을 뽑으면 누가 더 많이 들어오나요? 강남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지. 지방에서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성적순으로 이렇게 수능에서 하는.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뭐 교육감들한테 진보, 좌파 교육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치원서부터 그냥 아이들을 사교육시키고 해서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비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 안 낳겠다고 하고, 애들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출산율 최하위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국가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휘두르고 가서 대치동 가서 뒤에 없든가 못하게 하든가, 전두환 때처럼 과외를 완전하게 학원을 금지시키든가 하고 공교육을 다시 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니 KBS 같은 데서도 항상 들었는데요. KBS에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왜 대성학원 사람들을 데려다가 올해 수능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왜 듣습니까? 우리가 월급 주고 세금으로 얻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고. 요번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에서 젊은 고3 학생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다가 이제 사망하지 않습니까?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다. 그랬더니 안타깝게 됐다.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청원한 사람이 뭐냐면 얘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참 좋은 애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정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애들을 그렇게 해서 청원했는데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그 애에 고등학교 걔는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은 어디 갔죠? 세상이 좀 이상해진 거를 왜 우리는 못 깨닫고 있죠? 그냥 힘들다라고만 하고 뭐 대학 등록금 비싸다라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우리가 미국하고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돼. 왜 비싼 거죠? 그런데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이 뭘 해야 돼. 요번에도 이제 저희들 뭐 청장들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후보에 대해서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을 정하는가. 자유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표가 의식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후보를 못하게 하는 택시기사들의 눈치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뭐지? 자유시장 경제를 정말 원하는 건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표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전략은 분노, 증오, 편갈리기하고 시기심. 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면 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이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엄청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3%도 안 됩니다.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 쟤네들은 다 그래. 조국만 그러겠어. 다 그러는데, 조국 하나가 불쌍하게 걸려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저 보수, 쟤네들 너무한 거야. 지들 다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고대 들어가고, 뭐, 연대 가고, 뭐, 서울대, 뭐, 로스쿨 가고 하는데, 무슨 짓을 했건, 이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인서울하는 대학에 갈까 말까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있는 취업이 중요해서 희생양 만들고요 마녀사냥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단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어디에 나한테 표가 오는가 가짜뉴스 막 흘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백개문이라는 거 있죠. 참 저속한 말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게 백개문이 되는데 무조건 추종자 집단화. 이번에 정경심 교수 나오는데도 뭐 정말 추종자들이 나오는데 저 어제 제 친구들 야 그럼 정 교수 뭐 다시 위조하고 뭐 그러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지지한다는 말이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열받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의 미래,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국가주의 유혹이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심해집니다. 좌파건 우파건 파퓰리스트들이 지금 21세기 초에 등장하는 이유는 힘들지, 두렵지, 내가 해줄게. 국가주의 유혹.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게 여기 관료 출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경제성장할 때 좀 산업정책의 모델을 가져서 국가가 기업을 도와주면 잘 되겠지 하는데 이제는 제발 그걸 잊어야 돼요. 기업은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잘 됩니다. 이거 도와주다 보면 김대중 정부 때에 뭐 IT 한다고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우리 뭐 잘 아시는 대로 IT 쪽에 그 좀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도 그러는데 오히려 도와주면 좀비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힘들게 성장해야 될 기업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자산업정책, 반도체 산업정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일본에 냈었는데 프랑스하고 대비해보면 프랑스가 일찍이 전자산업을 육성을 했었는데 미니탈 같은 걸 했었는데 육성해서 오히려 망했습니다. 일본도 정부가 나서갖고 육성하기 시작하면은 별로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기업들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정부가 도와준다고 해서 맨 처음에 펌프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펌프에다가 우리가 이제 뽐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맨 처음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부어갖고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계속 물 붓다가는 이 지하수 망가집니다. 하이에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로드 서프트는 뭐냐면
불안하고 힘들 때에는 국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쪽이 참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참견하고 도와주고 하면 기대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홀로 서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이에크가 얘기한 것처럼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30년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미국, 그 다음에 무솔리니의 이탈리, 그 다음에 히틀러, 이 셋이 사실은 뉴딜 정책을 같이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게 되면 뭐 뉴딜의 세 편의 드라마인데 셋이 비슷한 걸로 봤습니다. 뉴딜 정책에서는 대형 TVA라고 테네시 베리 오토리티라고 해서 전기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 전기를 쓰기가 지역에서는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전기를 다 해줄게. 또 거기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갖고 시작을 한 거고요. 독일은 재밌는 얘기가 전기는 이미 보급이 됐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하고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그때 한 게 아우토방, 독일에서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대형 공사를 히틀러가 한 것입니다. 무솔리니는 로마 아래쪽에 우리나라의 지금 새만금 사업처럼 간척지 사업을 했고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실업자들한테 자리를 주는 걸로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데 한 발 앞서간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몇 년 동안은 실패도 하지만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분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라는 감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쉽다만 저는 제가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을 올해도 지금 이제 한 30-40%더 뽑습니다. 20, 30대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공무원 많이 뽑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만 많이 하지만 20, 30대한테는 엄청난 가뭄의 단비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교육 시장 학원가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구급 공무원 시험이 1년에 5,000명 정도 뽑습니다. 20만 명이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애들이 3년, 4년씩 거기서 노량진 고시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량진 고시학원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대치동에서 학원에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대학 입시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어지냐 하면은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56만 명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2023년 그러니까 3년 뒤가 되면 숫자가 얼마로 줄어드냐면 43만 13만 명이 줄어듭니다. 거의 한 20% 이상이 줄어듭니다. 점점 대학 가기는 쉬워지기 때문에 대입 학원들이 지금 막 옮겨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고시학원 같은데입니다. 정부가 올해 2,000명을 더 뽑겠다 그러니까 올해 기회가 있고 또 몰려갑니다.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보통 70대 1까지 갑니다. 2%만 합격하는데 나머지 98%는 들러리 쓰는 겁니다. 학원에다가 돈 바치는 거거든요. 부모들한테 돈 타갖고. 요즘에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에듀윌이라는 데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 인터넷 강의 시키던 그런 학원가였는데 기업화된 다음에 요즘 그것이 점점 안 되니까 뭐 하냐면 공인중개사 회계 시험으로 바뀌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 공인중개사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공인중개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하게 되면 그럴 텐데 그 사람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맨날 그 공부시키고 있는 이런 실업자들 양성도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사회입니다. 누가 하냐? 좌파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잘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IT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박스 못달개도 있습니다. 차에 감시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세계대학 총장들 이제 다보스 포럼 같은 게 있어서 스위스 갔더니 스위스는 쥐리히에 독일계가 있고 밑에 제네바에 프랑스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처럼 5G를 도입할 건가 했는데 쥐리 쪽은 받아들였는데 제네바 쪽에서는 거기 직접 민주제니까 투표를 해갖고 5G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 AI까지 도입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 체제가 강화가 되면서 권위주의하고 합쳐지게 되면 국가주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분명히 지금 기본 생활비를 주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 어떠면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외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I나 로봇이 너무나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옛날에 개인이 소득세를 내다가 법인한테 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한 게 1930년대부터인데요. 어떻게 회사가 소득세를 내지? 그렇지만 이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AI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그런데 AI가 사람 10명 자르고 자기가 다 하니까 거기서 돈 많이 벌면 그걸로 소득세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는 개인들한테는 한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기본금만 주자라는 게 새로운 생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억을 벌고 몇 억을 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 생활비만 받고 산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강한 두려우니까 나타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아베 같은 사람이 어필하는 이유도 아베는 첫 번째 임기 때는 사실 실패했고 자기가 수상해서 떠났다가 다시 재임하면서 이렇게 가장 오랜 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제2의 모택동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파퓰리즘으로 가면서 국수주의로 이렇게 하면서 리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짜오 요번에 헌법 바꿔갖고 옛날에는 한 번은 대통령하고 안 되니까 이제 2번 이상은 안 되니까 수상에다가 다시 했는데 요번에는 헌법을 완전히 바꿔갖고 2033년인가 34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그 부티는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실험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했는데 30대 영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5년 사이에 그 영국 총리만 빼놓고 3, 4년 사이에 뽑힌 총리나 대통령들이 전부 다 30대나 40대 초반입니다. 실험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마크롱도 39의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루즈벨트가 3번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30년 동안 집권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썰전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가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고 국회의원까지 됐던 이철이 요번에 이제 안 나오고 자기는 민주당 정부의 전략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철이 씨가 번역을 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었는가 이게 뉴딜 정책 때에 진보가 다수파가 되는 이유를 했는데 뒷부분에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뉴딜처럼 뉴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래의 개념은 지금 뉴딜이 흔한 거죠. 뉴딜은 원래 트럼프 카드 놀이할 때 딜한다고 그랬습니다. 판 바꾸고 새롭게 딜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마지막에 비관론 낙관론 보게 되면요.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서부터는 엄청나게 우클릭할 겁니다. 노조하고 같이 안 갈 겁니다. 북한 문제도 굉장히 약하게 할 겁니다. 2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대선을 위해서는 친기업적으로 가는처럼 제스처를 해야 되고 새 집행부들이 엄청나게 우클릭을 할 겁니다. 국민들은 많이 소감합니다. 다시 재집권하면 다시 통일 문제나 반미나 반일이나 이런 거 다시 등장하게 되고 또 돈 나눠주는 것도 다시 등장할 겁니다. 보수는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했을 때에 20, 30대는 전혀 관심 없어요. 50대, 386 세대가 이제 50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처럼 7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저희는 독재에 투쟁을 했습니다. 자유를 달라. 80년대생들은 저희 후배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어디로 바뀌었냐면 반미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로 이념화가 되면서 친북, 종북으로 바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으면 50대가 됐다고 해서 보수로 바뀌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50대하고 20, 30대를 못 잡으면 앞으로 선거에서는 판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좌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표현할 때 좌파 보수하고 우리나라는 정치권은 우파 보수가 아니다. 좌파 보수는 운동권 친구들이고 우파 보수는 옛날에 경제 성장했던 거에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둘을 다 버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는, 우리나라엔 진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좌파도 지금 굉장한 패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과거사 이야기하고 적폐청산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20대, 30대에 어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고 뭐 취업도 시켜준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가 보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해서 표를 던진 거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적폐청산이나 무슨 뭐 반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하는 조선 100년 포럼 하면서 30대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친구들. 통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우리나라가 그 WHO에서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 1위가 한국으로 이루어졌어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거가 관심이 있지 국가가 이념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50대 점점 불안한 거가 이제는 다 정년 퇴직을 하는데 뭐 120세까지 산다면 난 어떻게 살지?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낙관론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지식인들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나쁘진 못하게 하고 좌파에서 또 좌파가 다시 이제 가운데로 몰려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친기업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데 감추고 있겠죠. 정치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론은 이런 겁니다. 요번에도 선명성을 따지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링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쉬운 예를 이렇게 듭니다. 해수욕장에서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으면 이쪽 편 사람들도 아이스케이크를 팔고 이쪽에도 아이스케이크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가운데로 와야지 이쪽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로 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쪽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이쪽이 좋아라고 여기 가서 서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아이스크림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팔게 되는 거예요. 선거의 전략은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가운데 이야기하면 유승민처럼 이야기하면은 뭐 배신자다, 뭐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보수의 전략이 너무 없습니다. 보수가 하려면은 4년 동안 분석해야 되고 사실은 4만 표, 5만 표 받으면 지방에서는 이기고 서울에서는 10만 표 받아야 이기지만은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훈 같은 사람을 갑자기 뭐 김영호 위원장이 참 잘하시기 객관도 잘하시긴 했지만은 전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야 너 잘 치니까 뭐 9번에 나가봐. 투수 잘 던지니까 너 상대편 게임 생각 안 하고 너 요번에 선발 출전해.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혜원 같은 사람이 왜 강남에서 동대문에 나오면 뭐 이름만 있다고 되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요번에
추미애 씨가 오랫동안 했었던 뭐 광진구 같은 경우도 하려면 거기에 분석을 해야죠. 호남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나온 게 아니라 호남 출신의 통합당 후보가 나왔어서 호남표를 어디 들어서 기본 깔고 가면서 통합당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야지 유명하다고 나온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하나도 없이 한 두세 달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준비해도 될 거니까. 야권론은 그런 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그래도 나은가. 아마 20, 30대를 잡고 수도권의 50대를 잡기 위해서 보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뱀의 머리를 쓰면서 플랜을 짜기 시작하면 뭐 대선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 총선에서는 이길 수도 있는데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원래 정당에서 주는 보조금의 30%는 정책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답니다. 각 지역구마다 분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선거 투표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거기에 전략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선거구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뭐 아나운서 했던 사람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전략이 이건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20, 30대 절대로 안 속아나와요. 오히려 우리한테 10만 원이라도 떡을 준다고 그러면 그쪽을 돌아보지 절대로 이념, 가치, 보수, 옛날 얘기하는 것에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치를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표를 얻을 수가 있지. 좌파도 적폐청산판에서는 절대로 안 될 거고 이쪽에 우파도 옛날에 건국 이념이 어떠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니 이거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표가 없었습니다. 대선에서도 당연히 질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불안한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앞으로 80년, 100년 살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해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보세요. 우리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세계 7대 강국,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비전을 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용산이나 마포에다가 100층짜리 아파트를 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내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해주겠습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주상복합의 한 층을 다 24시간 어린이집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층을 전부 다 소아과, 내과, 치과 24시간 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럼 난 놀러 다녀도 되겠네?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20대, 30대를 접근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좌파 쪽에서 20, 30대한테 입에 단 사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뭐 분열됐다 어떻다 뭐 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보수는 영남만 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던 분들 그 아이디어 법조인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들 또 그런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